프랑스 대통령의 외조카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한국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하게 된 사람은 가난한 집안에서 어렵게 살아가던 평범한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두 사람은 어울리지 않았고 그녀 역시 이 감정을 오래 끌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진심은 그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켜주고 싶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걸 내려놓고 단 한 사람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궁에는 전례 없는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봄비가 내리던 3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캠퍼스를 둘러보던 중이었어요. 한국어를 배운 지 3년째였지만 실제 한국에서의 생활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지도를 들여다보며 길을 찾으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준비해온 우산도 없이 당황하던 그때 누군가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 안경테를 쓴 남학생이 빗물에 젖은 채 서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우산을 제게 양보한 것이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려는데 그는 오히려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환학생 분이시죠? 길을 잃으신 것 같아서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비까지 내려서 많이 당황하셨겠네요. 그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그는 제가 묵을 기숙사까지 바래다 주었고 저는 이름 대신 자신을 그냥 선배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한국 나이로 27, 대학원생이라는 짧은 정보만 알려주었지요. 프랑스에서 자라면서 늘 특별 대우를 받았던 저에게 그의 소박하고 진실된 친절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삼촌의 지위 때문이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서 대해주는 누군가를 만난 것이 처음이었으니까요. 이후 몇 주 동안 그는 제게 서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번화가가 아닌 오래된 책방이 모여있는 골목길, 대학생들이 즐겨 찾는 저렴한 식당, 한강공원의 조용한 벤치까지. 그의 세계는 제가 알던 파리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비 오는 날 찾은 작은 찻집이었어요.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그곳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시골 출신으로 서울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벌며 공부하고 있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시고 동생은 이제 막 대학에 입학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는 어때요? 파리는 정말 영화 속 모습 그대로인가요? 그의 질문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평범한 파리 시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유한 가정 출신이라는 것만 인정하고 제 가족이 누구인지는 철저히 숨겼어요. 삼촌의 외조카라는 사실, 엘리제궁에서의 생활, 경호원들 사이에서 자란 유년 시절까지 모든 것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와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속 비밀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움도 느꼈어요. 여기서는 그저 말이라는 이름의 평범한 교환학생이었으니까요. 특별 대우도 경계의 시선도 없이 그저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4월이 되자 캠퍼스는 벚꽃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캠퍼스를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문득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온 진짜 이유가 뭐예요? 그냥 궁금해서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정체를 눈치챈 걸까요? 그의 눈을 바라보니 그저 순수한 호기심 뿐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은 충동과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자유를 찾아서 왔어요. 그냥 나답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그의 손이 우연히 제 손에 닿았고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다가 동시에 시선을 돌렸지요. 5월의 어느 휴일, 그는 저를 한강공원으로 초대했습니다. 작은 돗자리와 직접 만든 샌드위치를 가지고 와서 피크닉을 제안했어요. 프랑스에서라면 상상도 못했을 소박한 데이트였지만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행복했습니다. 석양이 물들 무렵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마리,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이 좋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하지만 당신은 곧 프랑스로 돌아갈 테고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그를 좋아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말한 다른 세계는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제 정체를 알게 된다면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나도. 당신이 좋아요. 하지만 맞아요. 우리는 정말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날 밤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우리는 첫 키스를 나눴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쓸쓸한 금지된 사랑의 맛이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비밀과 현실을 잊고 그저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6월이 되자 학기는 중간 지점을 넘어섰고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 저를 초대했어요. 책과 논문으로 가득한 그 공간은 그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검소하지만 정돈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년의 방이었지요.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겨우 이 방을 구했어요. 대학원 졸업하면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그의 소박한 꿈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파리에서 혼자 쓰던 방 하나가 이 원룸보다 3배는 컸으니까요. 하지만 그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어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질 거예요. 믿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에게 완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좁은 침대 위에서 나눈 사랑은 모든 거짓과 비밀을 뛰어넘는 진실된 감정이었어요. 그의 품에 안겨 잠든 그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7월이 되자 여름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환학생들은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그와 함께 서울에 남기로 했어요. 프랑스 대사관에서는 제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고 삼촌도 걱정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연인으로 여름을 보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앉아있던 우리 앞에 한 무리의 관광객이 지나갔어요. 그중 한 프랑스인이 저를 알아보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봐. 대통령님의 조카 아니야?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들은 곧 지나갔고 옆에 있던 그는 프랑스어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사건은 제게 경고였습니다. 언제까지 진실을 숨길 수 있을까요? 무더운 8월 서울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그와 나의 관계도 점점 더 뜨거워졌지요. 우리는 거의 매일을 함께 보냈어요. 그의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만나서 저녁을 먹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끔은 그의 작은 원룸에서 함께 밤을 보내기도 했고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 속에서도 제 마음속 죄책감은 자라났습니다. 매일 밤 그가 잠든 후에 몰래 일어나 프랑스 뉴스를 확인했어요. 삼촌의 동양, 정치적 상황, 제 부재에 대한 소문까지. 모든 것이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특히 괴로웠던 건 그가 저를 완전히 믿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데 비해 제가 가장 중요한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어려운 가정 환경, 대학원 생활의 고충,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모두 나누었습니다. 심지어 차마 부모님께 말하지 못한 고민까지도요. 말이 솔직히 많이 불안해요. 박사 과정 마치고 취직할 수 있을지, 당신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당신은 프랑스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가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장벽이 우리 사이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제 노트북을 빌려 논문 자료를 검색하던 중이었습니다. 실수로 제가 로그인해둔 이메일이 열렸고 그곳에는 엘리제궁 비서실에서 보낸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다행히 저는 재빨리 화면을 닫았지만 그의 의심 어린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제궁? 그게 프랑스 대통령 관저 아닌가요? 왜 거기서 메일이?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을 하자니 더 이상 그를 속이고 싶지 않았고 진실을 말하자니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려웠어요. 나중에 꼭 설명해 줄게요. 지금은 말하기 어려워요. 그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이후 미묘한 긴장감이 우리 사이에 흘렀습니다. 그는 묻지 않았지만 제 비밀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8월 말 그는 저를 고향에 데려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부모님을 뵙는데 저도 함께 가자는 거였어요.
이것은 한국에서 연인 관계가 얼마나 진지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당신을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 사이가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그의 가족을 만나는 것은 더 많은 거짓말을 쌓아야 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고민 끝에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와 함께 기차를 타고 남쪽의 작은 농촌 마을로 향했어요. 도시를 벗어나 펼쳐진 논과 밭, 산으로 둘러싸인 풍경은 제가 알던 프랑스의 시골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고향집은 소박했습니다. 오래된 시골 가옥이었지만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우리를 맞이해 주신 그의 부모님은 소박하고 따뜻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인 어머니는 제게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해 주셨고 햇볕에 그을린 아버지는 수줍게 미소 지으셨어요. 우리 아들이 외국에서 온 예쁜 처자를 데려왔네. 잘 먹고 가거라.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환대를 받는데 저는 거짓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작은 방에서 이불을 펴며 그가 속삭였습니다. 부모님이 당신을 정말 좋아하세요.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당신이 참 순수해 보인대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순수하다니요. 저는 그들 모두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의 외조카라는 사실, 엘리제궁에서의 생활,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평범한 행복을 뒤로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진실까지. 추석 연휴 동안 우리는 마을 곳곳을 다녔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학교, 그가 자주 올랐던 뒷산, 여름마다 수영을 했던 시냇가까지. 그의 과거를 알아가는 과정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쓰라렸어요. 제 과거는 그에게 온전히 보여줄 수 없었으니까요. 마지막 날 밤 그는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말이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우리가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아요. 당신은 프랑스로 돌아가야 하고 나는 당신 세계에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함께하고 싶어요.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더 복잡해요. 내가 모든 걸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고백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용기가 부족했어요. 대신 그를 꼭 안고 언젠가는 모든 진실을 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9월 중순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10월 말에 프랑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헤어질 생각을 하니 견딜 수 없었어요. 고민 끝에 저는 학교에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한 학기 더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요. 당연히 프랑스 대사관과 가족들은 반대했습니다. 특히 삼촌은 제 결정에 격분하셨죠. 보안 문제, 외교적 문제 등을 이유로 즉시 귀국하라는 압박이 이어졌어요. 결국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한 학기 더 머물되 이번에는 경호원 한 명이 함께 한국에 와서 멀리서 저를 지키기로 했어요. 그것도 제 정체가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요. 저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는 기뻐하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표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왜 갑자기 결정을 바꾼 거예요? 당신 가족은 괜찮대요? 또다시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유학 장학금이 연장되었다고 가족들을 설득했다고. 거짓이 쌓일수록 제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10월 초 우리 관계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그의 생일이었어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어서 오랜만에 제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평소에는 신분이 드러날까봐 사용하지 않던 카드였지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브랜드 시계를 선물했습니다. 그는 놀라며 말했어요. 이렇게 비싼 선물은 부담스러워요. 교환학생이 어떻게 이런 걸. 그 순간 저는 또다시 변명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오래 모아둔 돈이라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음 날 그는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리, 당신은 정말 누구예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당신의 옷, 말투, 가끔 보이는 고급 물건들. 평범한 교환학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평범한 교환학생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순간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프랑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삼촌의 비서였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고 지금 당장 대사관으로 와야 한다고 했어요. 그 전화를 받으며 저는 그의 의심 가득한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자 그가 물었습니다. 누구였어요? 프랑스에서. 가족 쪽에서 온 전화예요. 지금 가봐야 해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 관계의 진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대사관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대로라면 그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그날 밤 대사관에서의 일을 마치고 그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할 준비가 되었다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요. 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메시지도 답이 없었어요. 다음 날 그의 원룸을 찾아갔지만 그는 없었습니다. 학과 사무실에 물어보니 그가 갑자기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아무런 설명 없이 그는 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점점 불안해지던 차에 드디어 그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 관계가 진짜인지. 모든 게 혼란스러워요. 그 메시지를 읽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모든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그가 저를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이제는 정직하게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11월 초 첫눈이 내리던 날 그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지한 만남을 요청했어요. 놀랍게도 그는 동의했습니다. 서울 교외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어요. 우리는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할게요. 더 이상의 거짓말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의 외조카라는 사실, 엘리제궁에서의 생활, 항상 경호원에 둘러싸여 살았던 제한된 삶,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찾아 한국에 온 이유까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제 마음은 폭풍우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그의 첫 마디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분노나 충격이 아닌 그저 슬픔이 담긴 질문이었어요. 두려웠어요. 당신이 나를 다르게 볼까봐. 내가 아닌 내 배경만 보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평생 그런 시선 속에 살았거든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어요. 처음에는 당신이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는 정도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죠. 나는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사랑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당신의 입장이었어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온전히 보지 못하고 내 배경만 본다면 나도 숨겼을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해받는다는 느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정말로 다른 세계에. 그의 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의 외조카와 한국의 평범한 대학원생. 우리의 관계는 동화 같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했어요. 함께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정말 원한다면. 그의 제안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저를 완전히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서히 관계를 회복해 갔습니다. 이제는 거짓 없이 온전한 진실 위에서요. 때로는 어려웠습니다. 제 신분으로 인한 복잡한 상황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문화적 차이까지. 하지만 우리는 함께 마주했어요.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삼촌의 강력한 요청으로 프랑스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에 참석해야 했어요. 이번에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같이 갈게요. 당신의 세계를 보고 싶어요. 만약 우리가 정말 함께 하려면 서로의 세계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의 용기에 놀랐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어요. 그가 엘리 제궁의 화려함과 복잡한 정치적 환경을 마주했을 때 우리 관계가 견딜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마침내 저는 삼촌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을 소개하고 싶다고 그를 크리스마스 모임에 초대해도 되는지 물었어요. 예상대로 삼촌은 반대했습니다. 보안 문제, 신원조사, 언론의 관심 등을 이유로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것이 제 인생이고 제 선택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긴 논쟁 끝에 삼촌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단 철저한 신원조사와 사전 브리핑을 조건으로요. 저는 동의했어요. 비록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지만 첫걸음이었으니까요. 그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는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프랑스 대통령의 가족 모임에 나 같은 사람이.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어요. 당신이야말로 내 진짜 세계예요. 다른 것들은 그저 환경일 뿐이죠. 1~2월 중순 드디어 우리는 함께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것이었어요. 여권을 만들고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부터 그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그의 설렘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을까요?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어요.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결코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박사과정 휴학을 신청했고 아르바이트도 그만두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와 함께 가는 것이었죠. 내가 후회할 일은 없어요. 오히려 당신이 후회할까봐 걱정돼요. 프랑스에서의 삶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비행기에 올랐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설렘에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순수한 기쁨이 파리에 도착해서도 계속되길 바라면서요.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를 맞이한 것은 대사관 직원과 2명의 경호원이었어요. 그들은 공식적인 태도로 저희를 맞이했고 특별 출구로 안내했습니다. 출국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게 당신의 일상인가요? 그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공항 밖에는 검은색 리무진이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곧바로 파리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어요. 대사관이 마련한 숙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에펠탑이 보이는 고급 아파트였어요. 넓은 거실, 앤티크 가구, 크리스탈 샹들리에까지. 그의 서울 원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내게 될 거예요. 크리스마스 모임 전까지 파리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가 파리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뒷모습에서 혼란과 부담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두려워했던 순간이었어요. 우리 세계의 차이가 그를 압도하는 순간. 첫날 밤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고,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고. 저는 그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그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그에게 진짜 파리를 보여주기로 했어요. 관광객의 파리가 아닌 제가 사랑하는 파리의 모습을. 경호원들을 멀리 떨어져 있게 하고 우리는 몽마르트 언덕의 작은 카페, 센 강변의 헌책방, 뒷골목의 소박한 빵집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점차 긴장을 풀기 시작했어요. 특히 라틴 지구의 대학가에서 시간을 보낼 때는 서울에서와 비슷한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책을 읽고 커피를 마시고 예술을 이야기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어울렸어요. 여기는 괜찮아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네요. 그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시험은 크리스마스 모임 삼촌과의 만남이었으니까요.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우리는 엘리 제궁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간단한 저녁 식사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삼촌의 심사라는 것을. 그에게 정장을 준비시키고 기본적인 프랑스 예절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그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엘리 제궁에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역사적인 그림들, 제복을 입은 직원들.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겠죠.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위안을 주었어요. 삼촌과의 만남은 예상대로 어색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으로서의 위엄과 삼촌으로서의 염려가 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그는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영부인인 숙모도 함께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어요. 삼촌은 그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학업, 가족 배경, 미래 계획까지. 마치 인터뷰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지만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삼촌은 저를 따로 불러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서재로 이동하자 삼촌은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 같다. 하지만 너의 세계와는 너무 다르다. 그가 이곳에서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구나.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강하게 반박했어요. 그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우리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삼촌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내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해. 너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야. 우리 가문의 일원이고 그것은 책임을 의미한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언제나 가문의 일원이어야만 했어요. 제 삶, 제 선택보다 그것이 우선이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해요, 삼촌.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그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서재에서 나왔을 때 그는 홀로 테라스에 서 있었습니다. 파리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어요. 다가가서 그의 옆에 섰습니다. 그는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기는 정말 아름답네요. 하지만 내가 있을 곳 같지는 않아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당신이 있는 곳이 바로 내가 있을 곳이에요. 파리든 서울이든 상관없어요. 그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당신 삼촌의 표정을 봤어요. 그는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나도 내 자신을 인정하기 어려워요. 이곳에서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에 잠긴 채로요. 숙소에 도착해서도 그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어요. 창가에 서서 밤 풍경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놀라서 일어나 그를 찾았습니다. 주방, 거실, 욕실.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때 식탁 위에 놓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내 세계가 아니에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야 한다고 강요할 수 없어요. 당신의 삶, 당신의 세계로 돌아가세요. 그것이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떠난 것이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를 위해 프랑스까지 왔는데 결국 저의 세계가 그를 밀어낸 것이었습니다.
즉시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어요.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급히 옷을 갈아입고 그를 찾아 나섰어요. 파리의 거리를 헤매며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사관에 연락했더니 그가 아침 일찍 공항으로 향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서둘러 공항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한국행 비행기는 이륙한 후였습니다. 무너진 채로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제 욕심, 제 세계가 그를 잃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삼촌이 찾아왔어요. 제 상태를 보고 걱정했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울고 있는 저를 보며 삼촌은 오랜만에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많이 힘들구나. 정말 그를 사랑하는 것이로구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촌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그를 찾아가렴. 내가 원한다면 내가 도와주마. 삼촌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가족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단다. 내가 그와 함께할 때 행복하다면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야. 그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그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경호원도 특별 대우도 없이 그저 그를 사랑하는 한 여자로서 그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공항에 도착했을 때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12월 말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그 익숙한 느낌에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어쩌면 저에게도 집이 되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택시를 타고 그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가 저를 만나주기는 할까?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원룸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주변 가게에 물어보니 그가 며칠 전에 짐을 싸서 떠났다고 했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너무 늦은 것일까? 그를 영원히 잃어버린 것일까? 비에 젖은 채로 거리를 걷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고향, 그곳으로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어요. 즉시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의 고향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3시간의 여정 동안 창밖으로 흐르는 한국의 겨울 풍경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파리의 화려함과는 다른 소박하지만 따스한 이 나라의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그 사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버스가 그의 고향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낯선 시골 마을에 혼자 서 있으니 막막했어요. 어디서부터 그를 찾아야 할지, 어떻게 그의 집을 찾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성씨와 대략적인 설명만으로 물어보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의 매력이었겠죠. 마침내 한 노인분이 그의 집 방향을 알려주셨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추워졌습니다. 낯선 시골길을 걸으며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잠시 의문이 들었어요. 프랑스 대통령의 외조카가 파리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한국 시골 마을의 어둑한 길을 홀로 걷고 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논두렁 길을 걷고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도 모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달렸어요. 그가 돌아보았습니다. 놀란 표정,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그의 얼굴에 번졌어요. 저는 그대로 그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그렇게 떠났어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찾았는지 알아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세계는 너무 눈부셨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포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당신을 통해 진짜 삶을 얻었어요. 엘리 제궁의 화려함보다 당신과 함께한 한강에서의 시간이 더 소중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그의 부모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평범한 한국 가정의 따스함을 온전히 느꼈어요. 보일러 아랫목의 따뜻함, 시골밤의 고요함,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속에서 느껴지는 진실된 가족의 사랑.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맑은 겨울 하늘 아래 우리는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여기서든 파리에서든 어디서든 상관없어요. 당신이 있는 곳이 내 세계예요.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어요. 우리 둘 다 완전히 자신의 세계를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두 세계를 연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맞아요. 꼭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는 박사 과정을 마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프랑스 문화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우리의 계획을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삼촌은 처음에 반대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확고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이고 제 선택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도 조금씩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은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 우리를 만나고 그를 더 알아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의 부모님도 언젠가 프랑스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봄이 찾아오고 벚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작은 약혼식을 가졌습니다. 양가 가족들이 참석한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자리였어요. 삼촌은 특별 비행기를 타고 와서 짧게나마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은 직접 농사지은 쌀로 떡을 만들어 오셨어요. 서로 다른 세계, 서로 다른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삼촌은 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내 조카를 행복하게 해주어 고맙네. 당신이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환영하네. 그 말에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름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프랑스와 한국 두 나라의 전통을, 두 세계의 아름다움을 담은 특별한 결혼식이었어요. 저는 한복을 입었고 그는 프랑스식 정장을 입었습니다. 두 문화의 음식, 두 나라의 음악이 어우러진 축제였어요. 결혼 후 우리는 서울과 파리를 오가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사 학위를 마치기 위해 서울대학교에서 연구를 계속했고 저는 서울의 프랑스 문화원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1년에 몇 번은 파리를 방문해 가족들을 만나고 그에게 제 고향을 더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그도 점차 파리에 적응해 갔어요. 특히 학문적인 교류를 통해 그는 프랑스의 대학들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프랑스 학계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감을 얻어갔어요. 3년 후 그가 박사 학위를 받던 날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그가 자랑스럽게 학위를 받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여정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얼마나 많은 차이를 극복해왔는지. 졸업식 후 그는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열쇠가 들어있었어요. 우리의 첫 집이에요. 서울의 한옥을 개조한 집이에요.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항상 제 마음을 읽고 제가 원하는 것을 알아챘어요. 한국의 전통과 프랑스의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된 그 집은 우리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새 집은 곧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주말마다 그의 부모님이 농사지은 채소와 과일을 가져오셨고 가끔은 프랑스에서 친구들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두 세계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공간이었어요. 그가 박사 과정을 마치고 1년 후 그는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초청 연구원으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삼촌의 도움은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연구로 인정받은 것이었죠.
저는 그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파리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의 세계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당당한 학자였습니다. 파리에서의 1년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성장의 시간이었어요. 그는 프랑스어를 더 유창하게, 더 자신감 있게 구사하게 되었고 프랑스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저 역시 한국으로부터 배운 소박함과 정을 파리의 삶에 적용하며 새로운 균형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파리에 머무는 동안 저는 임신을 했어요. 두 세계의 혈통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눈에 맺힌 행복한 눈물을 잊을 수 없어요. 우리 아이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한국과 프랑스 두 세계의 장점을 모두 가진 사람이겠죠? 그의 질문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이는 경계 없이 자라날 것이고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품은 사람이 될 거예요. 임신 6개월 차에 우리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두 나라의 문화 속에서 자라기를 바랐어요. 삼촌은 처음으로 공식 일정 없이 한국을 방문해 우리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과도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정직하고 선한 사람이구나. 내가 처음에 의심해서 미안하다. 삼촌의 고백에 감동했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해 주었어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산월이 다가올 무렵 우리는 특별한 산부인과를 찾지 않고 그의 고향 근처 작은 병원에서 출산 준비를 했습니다. 화려한 VIP 병실 대신 평범한 산모들과 같은 공간에서 아이를 맞이하고 싶었어요. 진통이 시작되던 날 그는 제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12시간의 긴 진통 끝에 우리의 딸이 세상에 나왔어요. 반은 한국인, 반은 프랑스인인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프랑스어와 한국어로 모두 아름답게 발음되는 이름을 골랐어요. 두 세계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딸이 태어난 후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그녀는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두 언어를 배웠고 두 문화의 이야기와 노래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서울의 한옥집과 파리의 아파트를 오가는 생활 속에서 그녀는 경계 없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해갔어요.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그에게 소르본 대학의 정교수 자리가 제안되었습니다. 큰 성취였지만 결정은 쉽지 않았어요. 한국의 삶을, 그의 가족과의 유대를 완전히 떠나야 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오랜 고민 끝에 우리는 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1년 중 반은 파리에서 반은 서울에서 지내기로요. 힘든 결정이었지만 우리는 이미 경계를 넘나드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10년이 흐른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우연히 만난 그 남자가 이제는 제 인생의 전부가 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이 특별한 삶이 두 세계의 경계를 허문, 이 아름다운 여정이 모두 현실이라는 것이, 그의 서울 원룸에서 냉장고 음식을 나눠 먹던 날들부터 엘리제궁의 공식 행사에 함께 참석하는 순간들까지, 그의 어머니가 농사지은 쌀로 지은 밥의 맛부터 파리 최고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경험했고 모든 순간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것은 이제 제가 그를 지켜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늘 저를 배려하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낯선 한국에서 길을 잃은 저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서울을 안내해주고 제 비밀을 이해해준 그 사람. 이제는 제가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가 학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프랑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그의 연구와 꿈을 응원하는 것. 이것이 제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딸의 생일이었어요. 10살이 된 우리 딸은 이제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두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생일 파티에는 한국의 친구들과 프랑스의 친구들이 함께했어요. 떡 케이크와 프랑스 마카롱이 한 테이블에 놓였고 한국의 전통 놀이와 프랑스의 게임이 어우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가 만든 이 작은 세계가
어쩌면 미래의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경계가 없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다양성이 아름다움이 되는 세계의 모습을.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테라스에 나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대통령 외조카로서의 화려한 삶 대신 이렇게 평범한 교수의 아내로 살게 된 것을? 그의 질문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담아 대답했어요.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이 삶이 내가 꿈꿔왔던 진짜 삶이니까요. 그는 따뜻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당신이 내게 준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넓은 세계와 무한한 가능성이었어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의 비 내리는 거리에서 우연히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챕터를 향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그를 지켜줄 차례입니다. 그가 저를 사랑으로 지켜준 것처럼 저 역시 그를 온 마음을 다해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이 아름다운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의 외조카와 한국의 평범한 대학원생의 만남.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사랑은 모든 경계와 편견을 뛰어넘어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 더 아름다운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로 남을 것입니다.